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평가원 주간의 시험이다 보니 아주 많이 긴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또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요. 또 재수생도 많이 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재수생 또는 N수생이 같이 합류해서 보는 시험인 만큼 생각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등급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요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올해 평가원의 출제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또 나의 위치는 현재 어느쯤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서 결국 수능까지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6월 모의평가는요, 사실 9월이나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은 난이도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한두 문항 정도가 꽤나 까다로운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등급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11번 문항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서 시간을 꽤나 잡아먹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풀어가면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풀기 어려운 문항이라던가 뭐 정말 고난도 문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꽤나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일단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처음 보는 유형의 문항들도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체감 난이도는 꽤나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EBS 연계 문항의 체감률을 굉장히 높이겠다고 교육부에서 공언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전반적으로 연계 문항들 비교해 봤더니 자료 관계된 문항들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두드러질 만한 연계 유형은요, 선지가 그대로 이용된 이런 문항들이 꽤나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총평에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총평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6월 모의평가입니다. 첫 번째 평가원 주간의 시험, 앞으로 수능 9월과 수능의 방향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또 우리 9월 모의평가 후에 수시 원서 접수하게 되는데요.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수시 원서 접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는 성적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월 성적표와 그리고 9월의 가채점표를 기준으로 수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 얘기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 시험들을 쭉 살펴보면요, 6월이나 9월에 출제되었던 문항들 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수능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그리고 다음에 볼 9월 같은 경우에는 풀고 채점하고 해설 듣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수능 직전에 꼭 풀이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모의평가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자료들이 나왔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은요, 우리나라의 위치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위치 보죠. 지도에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네 지역이 나왔는데요. 뭔가 우리나라의 4극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는 4극이 많습니다. 온성군의 북단, 북지점이죠. 다음 여기는 울릉도 동쪽의 독도입니다. 동경 132도 부근이니까 우리나라의 동지점인 울릉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지점은 여기가 아니죠. 여기입니다. 여기 비단섬의 서단. 그런데 얘는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죠. 또 남한만을 따로 본다면은 남한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령도예요. 백령도 남한 최소우지이기도 하고요. 또 화산섬이 아니고 변성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라는요. 극남지점 아니죠. 극남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 마라도고요. 얘는 북위 32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도가 되죠. 이어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33도보다 더 저위도네? 그럼 얘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얘는
대략 132도 정도 되지만 얘는 124도 40분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극서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이 봤을, 그리고 벌써 몇 번 반복했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로운 문항은 아니었겠지만 가끔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침착하게 풀이하셔야 돼요. 볼게요.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에 있습니다. 다음, 다일치한 섬, 독도는 영해 설정에, 죄송합니다. 울릉도가 아니라 독도죠. 독도, 어이구, 잘못 적었네요. 독도. 자, 독도는 영해 설정에 직선기선 아니죠. 통상기선 적용합니다. 통상기선. 다음, 라는, 이어도는 한일 중간 수역에 위치한다. 자,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된 내용들은 중간 수역이나 한중 잠정 조치 수역보다 우리나라 쪽에 있는 수역 정도만 물어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수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돼요. 한일 중간 수역 안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닙니다. 한일 중간 수역 밖에 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독도는 백령도보다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표준경선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더 동쪽에 위치한다. 이 얘기입니다. 동쪽에 위치. 그래서 독도가 백령도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표준경선과의 최단 거리는 가깝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5번. 가부터 라는 모두 우리나라 영토의 4극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얘랑 얘는 맞지만 얘랑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위치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영역 관련된 문항들 출제 비중이 더 높아졌었거든요. 또 이번에는 우리나라 위치 관련된 문항이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어렵지는 않았던 문항, 평이했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들입니다. 원래는 지형 관련된 문항들이 거의 다 지형도와 함께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모식도나 이 사진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답사하며 촬영한 사진이다. 세 지역의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어딘가요? 강원도의 북서쪽 구석 철원입니다. 철원. 철원에 있는 지형인데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요. 하천 주변에 급경사의 절벽 발달하고 그 절벽 위쪽에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넓고 평탄한 대지가 나타납니다. 얘는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용암대지. 다음, 여기는 충청북도죠. 충청북도의 정가운데 충주. 서쪽에는 진천, 음성, 그리고 제천, 단양입니다. 단양이죠, 단양. 자, 단양은 우리나라 요 일대 분포하는 조선로 충군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석회암지대에 발달하는 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인 돌리네입니다. 돌리네. 돌리네. 다음, 여기 어딘가요? 강원도의 북쪽에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양구입니다. 양구. 양구에서 우리나라 배꼽축제 열리죠.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우리 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배꼽을 활용한 축제가 열립니다. 자, 양구는 아주 전형적인 침식 분지예요. 그래서 평지를 산지가 둘러싸고 있네요. 침식 분지입니다. 침식 분지. 그런데 D는 침식 분지의 분지 내부예요. 대체적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강암. C는 주변 산지가 되겠죠. 주변 산지는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성암. 항상 암석 나오면은 시기를 묻는 선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까지 같이 체크해야 됩니다. 얘는 시원생대, 얘는 중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보죠. A는 용암대지는 유동성이 큰 용암이 콸콸콸콸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평탄면이다. 맞죠? 용암대지는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B는 화구가 함몰하여 형성된 칼데라? 아닙니다. 여기는 석회암의 용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틀렸습니다. 다음, C의 기반함은 D의 기반함보다 풍화와 침식에 강해요. 잘 안 깎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깎여나가는데 얘는 별로 안 깎여나가서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다음, A와 B에는 회백색을 띠는
성대 토양 위주로 분포한다. 여기만 보더라도 여기는 석회암지대이고요. 석회암지대는 석회암 풍화토가 분포하는 곳입니다. 이 석회암 풍화토는 무슨 색? 적색, 붉은색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죠. 다음은 지리정보에 관한 수업 장면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리정보. 지리정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점선, 면을 이용해서 어떤 장소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공간정보. 다음 인구, 면적, 연평균 기온과 같이 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정보.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떤 지역과 인접해 있느냐, 또 주변 지역과 어떤 계층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관계정보. 세 가지가 있죠. 기억이 공간, 니은이 속성, 디귿이 관계정보입니다. 리을은 야외조사, 미음은 원격탐사가 되는 거고요. 자, 보죠. 공간정보의 예로 대전광역시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들 수 있다. 이게 어떤 장소의 위치나 형태와 관련된 정보인가요? 아닙니다. 얘는 아주 대표적인 속성정보의 일종이죠. 틀렸습니다. 다음, 어떤 장소나 현상의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 얘가 공간정보의 정의예요. 니은은 속성정보니까 틀렸죠. 다음, 관계정보를 표현한 예로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다. 아닙니다. 얘는 수리적 위치잖아요. 위도와 경도니까 이 공간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위도와 경도 그리고 주소입니다. 틀렸죠. 다음, 원격 탐사는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고 항공기에서 사진 찍는 겁니다. 직접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 방문하는 건 예죠. 현장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설문조사하고 면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리을은 미음보다 지리정보 수집 방법으로 도입된 시기가 이르다. 얘가 더 먼저 이용된 지리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나중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인공위성 쏠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근에 기술 발달로 등장한 지리정보 수집 방법이고요. 얘가 전통적인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이용된 전통적인 지리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아래로 가겠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다음은 어느 모둠의 답사 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보죠. 여기 어딘가요? 네, 강릉이죠. 여기는 태백. 여기는 원주입니다. 네, 뭐 어렵지 않은 지역들이에요. 자, 의료산업 클러스터 원주고요. 태광 지역의 산업유산 석탄박물관, 태백, 보령, 문경이죠. 태백. 다음, 서울의 정동쪽,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기차역과 모래해안.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동진 얘기하는 겁니다. 정동진. 강릉에 있죠. ACB예요. 정답은 2번. 뭐 아주 쉬웠던 문항입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죠.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리을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식량 작물인 쌀은 식생활 구조 변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1인당 소비량과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 밥 별로 안 좋아해요. 밀가루, 햄버거, 라면, 피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죠. 어린애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저는 이제 아저씨인데요. 아저씨들도 최근에 빵 많이 먹고 피자 좋아해요. 라면 좋아하고요. 파스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재배 면적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작물은 벼입니다. 벼. 자, 볼게요. 쌀의 재배 면적은 시도 중에 경기도가 가장 넓다. 아닙니다. 어디가 가장 넓죠? 전남이 가장 넓습니다. 전남. 틀렸어요. 다음, 주로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보리 또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많이 먹지 않으니까. 자, 보리는 식량 작물 중 자급률이 가장 높다? 아닙니다. 자급률이 가장 높은 농작물은 쌀입니다. 쌀. 다음, 반면에 소비자의 기후변화 등에 따라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원예 작물은 1970년에 비해 1인당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옛날에 꽃을 선물하는 거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아니,
금방 시들어버릴 거 무슨 꽃에 투자할 돈이 어딨어. 하지만 지금은 이쁘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아. 금방 시들겠지만 그래도 그 잠깐만이라도 큰 기쁨을 느끼고 싶어. 꽃 사고 선물하고 하는 거잖아요. 과일? 옛날에 집에서 과일 먹는 거는 정말 부잣집에서나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 밥 먹고 나서 접시에다가 이렇게 과일 담아가지고 포크 꽂아가지고 딱 내오는 거. 부잣집의 전형적인 풍경이었어요. 저희 같은 이런 서민들은 과일 같은 거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뭐 먹으려면 먹을 수 있었지만 자주 먹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급식에서도 과일 되게 자주 나옵니다. 옛날보다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자, 보죠. 과일은 주로 하천 주변의 충적 평야에서 재배된다? 아닙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배수가 양호해야 되는데 배수가 불량한 이런 충적 평야에서 재배하다 보면은 뿌리가 다 썩어버립니다. 잘 못 자라요. 안 돼요. 노노노노. 다음, 채소는 쌀보다 시설 재배에 의한 생산량이 많다. 여러분들 노원에 누렇게 벼가 자라고 있는 노원에 비닐하우스 씌워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특히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시설 재배로 널리 재배된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채소나 우리 과채류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 과수는 나무에 열리는, 그러니까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과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덩굴에 자라는 과일들, 딸기 같은 걸 과채류라고 합니다. 이 과채류는 엄밀히 구분하면은 채소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것들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시설 재배하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과일 생산량이 훨씬 적죠. 강원도는 경사가 급한 산지들이 많아서 아까 얘기했었죠. 과일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배수가 잘 되는 완경사지, 이런 데서 많이 재배하니까 강원은 적합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강원은 과수 재배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강원은 전체 농작물 재배 면적에서 채소의 재배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1페이지 괜찮았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보죠. 6번은 계절품 관련된 문항입니다. 계절품 관련된 문항은 사실 그동안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거 출제에서는 변별력을 잡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종종 계절품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절품 관련된 문항의 출제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두 시기에 풍향 같은 거 주고 또는 바람 장미 같은 거 주고 이게 어느 시기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시기를 비교하거나 또는 계절풍 자체를 비교하는 요 두 가지 유형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보죠. 다음은 온라인 수업 장면이다. 답글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예요. 자, 풍향의 특성을 통해 가나 겨울과 여름을 구분하고 A부터 D의 강수분포 특성에 대한 답글을 달아볼까요? 자, 보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겨울입니다. 어떤 풍이 강하게 불죠? 아주 추운 시베리아에서 북서풍 또는 지역에 따라 서풍이 높은 비중으로 부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반면 7월은 어때요? 7월은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동풍이나 남풍 또는 남서풍 이런 계열의 바람이 분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월 계절풍 같은 경우에는 풍향 집중도가 높아요. 특히나 얘네들이 엄청 부는 거예요. 남풍 계열 바람이 집중되는 7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뭐 남동풍도 불었다가 남남동풍도 불었다가 남동남풍도 불었다가 굉장히 다양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상대적으로 고루 붑니다. 자,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 봤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뭐야 이거 북서풍, 북서풍, 북풍, 북서풍, 북서풍. 게다가 풍향 집중도도 높죠. 풍향별 관측 횟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잖아요. 얘가 겨울이에요. 1월입니다. 반면 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남풍. 그리고 1월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요 두 번째 원 바깥으로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풍향 집중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얘도 보세요. 얘 벗어났네? 얘도 벗어나고 얘도 벗어났잖아요. 풍향 집중도가 엄청 높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죠. 얘는 7월. 가는 7월, 나는 1월입니다. 맞네요. 맞아요. 다음, 가시기에 여름에 남서기류가 유입될 때, 남서기류는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불겠네요. C는 바람 바지, D는 비그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남서기류가 이렇게 불어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소백산맥이 있어요. 이 남서기류가 소백산맥을 만나면 어이쿠야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구름 만들고 비 뿌립니다. 그리고 비를 뿌리고 건조해진 바람이 뒤쪽으로 불어넘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습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기를 바람바지, 비를 다 뿌려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D가 비그늘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을도 맞네요. 다음 병. 나시기 1월에 비는 A보다 강수량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태백산맥 있습니다. 1월에 북서풍과 서풍이 집중적으로 많이 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시베리아 기단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공기덩어리가 훅훅훅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북동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 북동풍이 휑휑 불면 얘를 만나죠. 얘를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 만들고 비 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비를 뿌린 바람이 건조한 상태로 A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동지방은 겨울 강수량 많고 격강집 높은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병도 맞네요. 병. 그래서 갑, 을, 병이 다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다 모여있네. 자, 그래서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에 부는 시기, 거기에다가 지형까지 결합시켜서 이렇게 바람, 바지와 비그늘을 구분해 보아라. 어디가 강수량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해 보아라. 이런 것들까지 같이 물어보는 유형의 문항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유형의 문항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강수의 기본적인 논리를 워낙 여러 번 학습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푸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죠. 다시 또 지형 관련된 문항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정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암석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암석 볼게요. 다음 자료에 A부터 C 기반함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 대화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변성함, 현무암, 화강암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죠. 서울입니다. 서울 북쪽에 여기 점 찍혀 있으면 얘는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북한산은 무슨 산? 북한산은 돌산. 돌산의 기반함은 화강암. 화강암은 언제 만들어진 거? 중생대에 이제 그 쭈르륵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보죠. 얘는 뭐? 1915m. 소백산맥의 끝자락 뭐죠? 지리산. 자, 해봅시다. 지리산은 무슨 산? 지리산은 흑산. 흑산의 기반함은 뭐? 변성암. 변성암은 언제 만들어진 거? 시원생대. 정말 지겹게 나오고 있죠. 다음 얘는 누군가요? 남한의 최고봉 1947m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은 무슨 산? 한라산은 화산이죠. 화산. 화산의 기반함은 당연히 화성암 또는 화산암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화산암들은 다 언제 만들어진 거? 빵! 신생대 때 폭발해서 만들어진 거죠. 신생대 만들어진 겁니다. 보죠. 자, A에는 화강암에는 다각형의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어요? 아닙니다. 화강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꼼꼼하고 빽빽하게 잘 모이면서 아주 밀도가 높은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지표면에서 빠르게 굳어서 만들어진 현무암은 세로로 쩍쩍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죠. 틀렸습니다. 다음 공룡 발자국 화석은 주로 B에서 B에서 발견되고 있어. 시원생대 공룡이 살았었나요? 아닙니다. 중생대에 살았었죠. 여기 아닙니다. 다음 C는 시멘트의 주요 원료로 이용되고 있어. 이 화성암을요 시멘트로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시멘트의 주요 원료는 조선로 충분에 분포하는 석회암. 경도 틀렸고요. 다음 A와 B는 모두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지 않았어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화산이 아니죠. 정도 틀렸습니다. 형성 시기는 BAC 순이래요. 자, 얘는 시원생대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중생대가 그 다음이고 신생대가 가장 최근 시기니까 BAC가 되겠네요. BAC 맞습니다. 정답은 무니까요. 5번입니다. 5번. 자, 다음 오른쪽 위로 갈게요. 또 지형 관련된 문항입니다. 매 시험마다 지형 관련된 문항들이
네 문항에서 5문항 정도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지형 관련된 문항들은 아직까지는 좀 안 되려나?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은 결국 수능에서는 다 맞춰야 되는 문항입니다. 지형에선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출제되거든요. 근데 공부는 그대로 나오는데 틀릴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정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수능 가서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항들이에요. 자, 보죠. 얘는 해안지형 관련된 문항인데요. 국가지질공원의 지형 명소를 소개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보죠. 고성 화진포에서는 만해 입구에 사주가 따라 만들어진 호수를 관찰할 수 있대요. 이 호수 뭐예요? 석호죠, 석호. 바로 볼까요? 석호는 바닷물보다도 짜대요. 아유,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하천에서 담수 안짠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바닷물과도 뒤섞이기 때문에 바닷물보단 덜 짜지만 하천보단 짜요. 그렇다 어우 짜 이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다. 제가 먹어봤다 그랬었죠. 찍어 먹어봤을 때 짜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바닷물보다는 안 짜요.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네요. 계속 보죠. 호미곶 해안에서는 동해안의 지반이 융기하여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이 뭐죠? 해안당구죠. 해안당구. 해안당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자, 해안당구의 퇴적층에는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분포한다. 얘가 둥글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돌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형 형성 기구 중에서 퇴적물을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친구는 물밖에 없습니다. 물은 돌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갈고 깨트리고 갈고 떼구르르 굴리고 하면서 동그랗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해안당구는 과거에 파식대 혹은 해안 퇴적 지형이었던 곳입니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둥둥 떠있던 애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던 곳이기도 하죠. 물의 영향을 받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둥그런 모양인 겁니다. 맞아요. 다음 대청도 옥죽동 해안에서는 사빈의 모래가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형성된 모래 언덕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모래 언덕은 당연히 해안 사구겠죠.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언덕인 해안 사구는 해일 피해를 완화해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요 자연 방파제, 태풍과 해일 피해를 줄여주는 자연 방파제가 2개가 있어. 뭐였죠? 하나는 요 친구 해안 사구랑 또 하나는 갯벌입니다. 뻘. 그래서 얘도 맞아요. 다음 4번. 채석강 해안에서는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급경사의 해안 절벽과 이게 뭐예요? 이게 해시계죠. 해시계. 해시계 아니고 해식애입니다. 그 전면에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 요건 뭐죠?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해진 지형은 파식대죠.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해진 파식대. 자, 일단 해안절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하고요. 그 결과 파식되는 넓이가 넓어집니다. 맞죠? 다음 석호와 해안사구는 모두 후빈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해안지형들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후빈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우리나라 현재 이렇게 있으면 빙기 때는요 바닷물이 저 멀리까지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가 바다가 아니에요. 옛날엔 여기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해안선들은 옛날에 다 그냥 육지 안에 있는 내륙입니다. 내륙. 뭐 바다가 있어야 해안지형이 만들어지지. 해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안지형이 발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후빈기의 수면 상승하면서 얘가 이제 해안선이 되는 거고 거기에 다양한 해안지형 발달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자, 드디어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배웠던 내용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관련된 문항인데요. 인구 문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얘가 과연 어떤 단원에서 출제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인구 관련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우리 국토 관련된 문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누는 사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원의 문제 같나요? 저는 다양한 우리 국토에서 출제된 문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라남도의 세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고 전라남도 세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지역들도 아니고요.
자,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부터 보죠. 얘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시옷 모양으로 생긴 여수입니다. 여수. 다음 얘는요. 얘 전라남도의 북서쪽 구석 굴비 유명하고 원자력 발전소 있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 밑에가 나비축제 유명한 한평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무안이란 곳이죠. 무안. 그리고 여기가 뭐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닌데 산수유 되게 유명하고요. 산수유. 그리고 지리산이 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구례라는 곳이죠. 구례. 사실 여수는 뭐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지만 무안과 구례는 그리 많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에요. 일단 여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 갖고 있죠? 석유 화학공업 발달한 제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예요. 다음 무안은요. 무안은 한국 지리 전체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양파로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와 대형마트 가보시면 의성 마늘에 무안 양파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양파 유명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안창수 전무가 청춘이라 내가 포기했지. 이거 뭐였죠? 각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안창수 전무 할 때 무가 무안이에요. 전남 도청 소재지입니다. 전남 도청 소재지. 구례는요. 아까 산수유 유명하다 그랬었죠. 여기는 나머지 세 지역들과 비교해 본다면 전형적인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세 지역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과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거. 세 지역 중에 촌락의 특색이 가장 뚜렷한 지역은 구례입니다. 구례. 자,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전체 연령에서 차지하는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노년층이 되죠. 농촌에 촌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가나다 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 데가 가입니다. 그래서 가가 구례가 됩니다. 구례. 얘가 가. 다음 나와 다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그런데 나와 다의 외국인 주민 성비가 차이가 큽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220에서 30 정도 되고요. 반면 다의 경우에는 100은 넘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보단 남자가 많아요. 그렇지만 130 정도 얘보단 훨씬 낮습니다. 그럼 나가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는 얘기는 남자랑 여자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남자가 훨씬 많은 거죠. 특히나 다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럼 남자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 성비가 굉장히 높은 나는 공업이 발달해서 남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구나. 그게 어디예요? 여수 되는 거죠. 얘가 나가 됩니다. 나. 그래서 나가 여수. 남아있는 다는 함안이 됩니다. 함안이 아니라 무안이죠. 무안.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거는 요거예요. 일단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지역 중에 외국인 주민 성비가 가장 높은 데가 나네. 외국인 주민 성비가 높다? 중화공업 발달한 공업도시일 거야. 여수. 좋아요. 남아있는 게 가와 단데 구례도 군이고 무안도 군입니다. 군이면 촌락이잖아. 촌락이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하나는 굉장히 높지만 하나는 여수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 뭐지? 여기에서 혼란에 빠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경우에는 요거 가지고 찾아나는 거죠. 전남도청이 있다. 상대적으로 구례보다는 더 도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얘는 여기 소백산맥도 있고 소위 얘기하는 산지의 비중이 높은 정말 전형적인 촌락의 특색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해안가입니다. 아무래도 해안가 쪽이 산 골짜기, 흔히 얘기하는 산지 비중 높은 전형적인 촌락보다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과거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이 상대적으로 구례보다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 거야. 이렇게 접근해 가셨어야 되는 문항입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문항입니다. 볼게요. 구례는 무안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자, 어쨌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무안이 더욱더 높은 것으로 보아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무안이 구례보다는 조금 더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니 아무래도 인구 밀도는 무안이 구례보다는 높겠네. 틀렸다. 다음,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항상 문제와 선지에 총부양비가 나오면 뭘 떠올려? 청장년층의 인구 비용. 청장년층 인구 비율. 청장년층 인구 비율 나오면 뭘 떠올려? 총부양비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총부양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죠.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따라서 총부양비가 낮습니다. 틀렸어요. 다음 3번. 여수는 무안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훨씬 많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무안은 구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대요.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U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안을 기준으로 무안은 구례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낮아요. 다시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아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요. 따라서 전체 값은 작습니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다음, 가나다 중에 구례는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다? 아니죠. 아무래도 도시이면서 제조업 발달한 여수가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보죠. 10번. 자, 지도의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왼쪽 지형도는 조금 생소할 수 있었던 지형도예요. 자, 근데 잘 봤더니만 여기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좁아. 경사가 급해요, 완만해요? 급해. 여긴 경사가 급한데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오면서 경사가 완만해집니다.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져요. 게다가 이 지역의 형태를 잘 봤더니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부채꼴 모양이죠.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그래서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경사 급변점에 만들어진 하천 충적 지형이죠. 그래서 얘는 선상지입니다. 선상지. 보죠. 다음, 여기는 금강일로 가고요. 금강 주변에 아주 넓은 지역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천과 가까우면서 주로 밭으로 이용되는 D는 자연제방이고요. 자연제방 배후에 위치하면서 주로 논으로 이용되는 C는 배후습지가 됩니다. 배후습지.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A는 선상지의 정상 부분이죠. 얘는 선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정. 다음 얘는 선상지의 끄트머리, 선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게요. B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범람원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건 맞아. 하지만 범람원이 아닙니다. 선상지죠. 틀렸습니다. 다음, 배후습지의 퇴적물은 주로 최종 빙기에 퇴적되었다. 아니죠. 얘도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빙기 때 만들어진 깊은 V자국의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틀렸어요. 후빙기의 수면 상승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A는 B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상대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퇴적물의 입자 크기는 작아지죠. 선상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위쪽에 쌓이고요. 작은 입자는 말단부에 쌓입니다. 따라서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얘보다 크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C는 D보다 해발고도가 낮죠. 자연제방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략적으로. 다음, A와 D에는 지하수가 솟아나는 용천대가 발달해 있다. 아닙니다. 용천대는 선상제 선단과 제주도 해안가 정도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10번 문항까지 풀어봤거든요. 자, 10번 문항까지가 딱 절반이니까요. 드디어 반환점을 돌아 20번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꽤나 짧은 시간 안에 꽤나 많은 문항들을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풀이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별거 아닌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 혹은 드디어 고난도 문항이 나올 때쯤이 되었나?
이런 생각 교차할 때쯤에 11번 문항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 문항이 이번 6월 모의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근데 까다롭긴 했지만 답이 될 만한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답은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볼게요. 11번입니다. 북한의 기후 관련된 문항인데요. 어려운 지역들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얘는 신의주고요. 얘는 대동강 하구 부근이니까 남포예요. 얘는 꺾인 데 위치하고 있는 늘 항상 나오는 원산입니다. 얘도 중강진에서 또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청진입니다. 청진. 자, 많이 나왔던 지역들입니다. 그럼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원산 어때요? 장전과 더불어 북한의 최다우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4지역 중에 연강 수량 가장 많아요. 얘가 랍니다. 원산. 반면 4지역 중에 가장 소지는 어디예요? 가장 소지. 가장 소지는 관북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청진입니다. 관북 해안과 개마고원 일대. 요 관북지방 자체가 한반도 전체 최소지니까 당연히 4지역 중에서도 연강 수량 가장 적습니다. 청진이 다. 그래서 청진이 답니다. 그리고 신의주랑 남포를 비교해 본다면, 자, 남포가 위치하고 있는 이쪽 관서 평야 지역 또는 대동강 하류 부근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강수량이 많은 곳이에요? 적은 곳이에요? 적습니다. 왜? 산맥이 여기까지는 잘 뻗어 있는데 여기는 좀 저평한 편입니다. 이 수분이 산을 만나서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연강 수량이 적은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러니 얘보다는 얘가 연강 수량이 당연히 적겠죠. 대표적인 소지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 다시요, 가와 나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강 수량이 적은 나가 남포가 됩니다. 남포. 그리고 가가 신의주가 됩니다. 신의주. 자, 볼게요. 1번 가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대요. 요게 꽤나 까다로웠던 선지였는데 일반적으로 지역들 간의 기온을 비교할 때는 연평균 기온 잘 안 주거든요. 주로 최한월 평균 기온을 줍니다. 근데 얘는 연평균 기온이 나왔어. 자, 근데 문제는 요거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최한월 평균 기온은 연교차와 대체로 반비례한다. 왜? 우리나라는 최난월보다 최한월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름철은 그냥 다 더워요. 하지만 겨울철에는 특히나 더운 데와 특히나 추운 데와 특히나 덜 추운 데가 있습니다.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연교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한월 평균 기온입니다. 얘가 낮으면 연교차가 대체적으로 커요. 반면 역시나 최난월 평균 기온은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한월 평균 기온과 연평균 기온은 대체로 비례한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저 또한 이렇게 풀었거든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신의주, 청진, 청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아. 더 따뜻해. 그러니까 신의주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 넘어갈게요. 1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자, 다음 볼게요. 가는 라보다 격앙집이 높대요. 자, 여기 태백산맥 지나가고요. 여기에 북동풍 불면서 특히나 겨울철에 많은 강수 발생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격앙집 높은 지역이죠. 맞아요. 그래서 가는 라보다 격앙집이 낮죠? 라가 높은 거니까. 다음, 나는 라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대요. 아니요. 원산이 동해안이고 남포는 서해안이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은 라가 더 높습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야. 다음, 다는 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대요. 얘는 대표적인 소지예요. 게다가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갈 수 있잖아요. 남서풍은 여름철에 탁월하게 불고 이 탁월한 남서풍이 부는 지역은 특히나 여름철의 강수량이 대체로 많습니다. 게다가 연강수량도 신의주가 청진보다 더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름 강수량도 가가 다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중에 가장 동쪽에 위치하는 곳은 다예요. 맞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 3, 4, 5가 확실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서 1번 틀렸다고 체크해놨다가 내려갔다가 뭔가 이상한데 하고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청진, 신의주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건 맞아요.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동해안이어서. 문제는 뭐냐, 여기에 1년 내내 한류 흘러가거든요. 한류 연안이에요. 계속해서 찬물이 흘러내리니까 1년 내내 서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별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선선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 따졌을 때는 신의주가 청진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온을 얼추 찾아봤는데 1월 달에 얘가 영하 6.2도고요. 얘가 영하 4.7도예요. 그리고 청진이 22.1도 8월에, 그리고 신의주가 24.5도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최하늘에 춥긴 하지만 여름철에 훨씬 더워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6, 7, 8월 여름 내내 지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평균 기온은 신의주가 청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한류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철 기온이 낮아서 연평균 기온도 낮은 편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둡시다. 청진. 정답은 1번.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항이죠. 이런 유형의 문항입니다. 표는 각지역에 입지한 교통 관련 시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A부터 D는 각각 고속철도, 도로, 지하철, 해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볼게요. 먼저 C를 볼게요. C. 저는 C가 가장 먼저 들어왔거든요. C. 대구에는 없어요. 그런데 목포, 부산, 제주에는 있어요. 뭐지? 대구에는 이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지역의 공통점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대구가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구에는 해운이 발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C는 해운입니다. 해운. 다음 D를 봤더니 D. 대구와 부산, 대도시에는 있어요. 하지만 목포와 제주도에는 없어요. 대도시에는 있고 목포와 제주에는 없는 거 뭘까요? 지하철이죠. D는 지하철입니다. 그리고 B 볼게요. B. B에는 있어요. 대구, 목포, 부산에는 있어요. 제주에는 없습니다. 제주에 도로가 없을까요?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다닐 거예요? 도로는 있겠지. 고속철도가 없잖아요. 경부선 대구 지나 부산 갑니다. 이거 호남선의 종착역이에요. 고속철도가 대구, 목포, 부산에는 있지만 제주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가 고속철도입니다. 당연히 네 지역 모두에 있는 A는 도로가 되겠죠. 도로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볼게요. 1번. 고속철도는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나쁘죠. 고속철도는 해운보다 국내 여객 송부담률이 높죠. 사람들이 국내에서 배보다는 고속철도 더 많이 탑니다. 다음, 지하철은 도로보다 도입 시기가 이를 리가요. 도로가 훨씬 더 이르죠. 거의 인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을걸요. 다음, 지하철은 해운보다 화물의 장거리 송에 불리하죠. 심지어 화물송에는 공식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기종점 비용은 해운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맞는 것은 2번입니다.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항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달달달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많은 지역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사 상식 같은 것들도 많이 접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풀면서 글자료나 그래프로 나왔던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주변에 관심을 갖거나 또는 신문기사에서도 여러 지역들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접해보시면 이런 문제들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죠. 얘는 성남입니다. 성남. 얘는 화성이에요. 화성. 얘는 포천이죠.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 포천. 자, 가나다의 시기별 주택수 증가량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는 2010년에서 20년 사이에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난 나가 가장 눈에 띄네요.
자,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주택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요 시기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 어딜까요? 제조업 발달하고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화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예요. 나. 다음 가 같은 경우에는 1990에서 2000년 사이에 주택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90년대 1기 신도시가 개발되었죠. 따라서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가 자리 잡은 성남이 가가 됩니다. 남아있는 포천은 다가 될 것이고 세 시기 모두 주택수 증가량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볼게요. 성남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자, 1기 신도시 분당 있어요. 2기 신도시 두 개나 있어요. 판교랑 위례. 요 위례가 좀 특이한 곳이라고 얘기했었죠. 위례는 일부는 하남, 일부는 하남, 일부는 서울, 일부는 성남입니다.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한 곳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가는 성남은 포천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대요. 자, 일단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간 인구 지수는 높아집니다. 왜냐면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멀어질수록 촌락의 특색이 뚜렷해지는데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출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동네 내 논과 내 밭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떨어질수록 대체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포천이 성남보다 높을 거예요. 실제 높습니다.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안 됐거든요. 되게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간 인구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더니 최근 100을 넘어섰어요. 판교에 테크노밸리 있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순유출 지역이었는데 통근 통학 순유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을 넘어가니까 통근 통학 순유입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고양이나 부천, 구리 이런 지역과는 다릅니다. 성남도 서울과 바짝 붙어 있지만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습니다. 물론 포천과 비교하면 주간 인구 지수가 낮긴 하지만 성남은 서울과 인접해 있는 다른 곳보다는 주간 인구 지수가 꽤 높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충분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정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정보 서비스업, 이게 이제 IT 일종이잖아요. 요 정보 서비스업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는 성남이 더 많아요. 다음, 화성은 포천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은 포천이 더 높겠죠.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고 화성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니까.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화성은 면적이 되게 넓거든요. 경기도에서 경지 면적이 가장 넓은 데가 화성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 면적에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은 아니겠지만 면적 자체가 넓어서 경지 면적은 가장 넓은 곳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포천은 화성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적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잠깐 쉬어가죠. 보죠. 다음 자료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방송 내용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온종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에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가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바로 볼게요. 열대야는 오츠크 해기단이 세력을 확장할 때 얘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세력을 확장하고요. 열대야는 북태평양 기단이 세력을 확장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합니다. 틀렸죠. 저는 지금 모모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밤까지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에 시민들은 집보다 공원을 택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모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고 가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자, 가와 나는 태풍과 폭염 중에 하나인데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 가는
폭염이겠죠. 폭염 경보가 발효된 것이에요. 폭염의 기세를 한풀 꺾을 변수는 열대상에서 북상 중인 나입니다. 열대상에서 북상해오는 나는 태풍이 되겠네요. 태풍. 다음 주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니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사례로 해일에 의한 엄청나게 큰 파도에 의한 해안 저지대 침수 맞죠? 태풍은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 강한 바람에 의해 우와 엄청 커다란 해일이 밀려옵니다. 그럼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겠죠. 다음 디귿. 가는 폭염은 장마 이후 북태평양 기단이 한반도로 확장할 때 주로 나타난다. 요 장마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 사이의 세력 다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가 이기냐? 북태평양 기단이 이기고 오호츠크의 기단을 북쪽으로 밀어 올려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에 놓이게 되고요. 그 결과 폭염이 찾아오는 것이죠. 디귿 맞습니다. 다음 나는 태풍은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는 어떤 계절의 기압 배치인가요? 서쪽에서 강한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하는 겨울철의 기압 배치입니다. 반면 태풍은 봄에서 여름에서 초, 가을까지 발생합니다. 틀렸죠? 니은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이다.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떠오르는 동네 성수동은 지금 엄청난 핫플레이스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중소피업업체 등 도심 속 공장과 창고 밀집 지역에서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노지역의 정비를 위해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기존의 낡은 공장을 허물고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식. 요건 철거 재개발이죠. 이건 철거 재개발이에요. 철거 재개발. 대신 기존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조하는 방식으로 개성을 살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형태를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재개발하는 거 수복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수복 재개발의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기억이 철거 재개발이에요. 틀렸습니다. 이거 틀리기 되게 쉽죠? 왠지 기억일 것 같잖아요. 기억이 더 먼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띠 차리셔야 돼요. 다음 디귿으로 인해 계속 볼게요. 하지만 성수동에도 뜨는 동네에 어김없이 뒤따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높아진 건물 임대료에 초기부터 이름을 알렸던 원조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 자, 젠트리피케이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거죠. 낙후된 곳에 젊은 또는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핫플레이스가 되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유입 인구 많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푸차가 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떠났네요. 맞아요. 니은 맞습니다. 다음 리을을 위해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상생협약이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지역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다양성을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위주의 상권으로 변화시킨다. 그럴 리가요. 이거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 물론 좋은 업체들이긴 하지만 이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상권으로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철거는 수복보다 투입되는 자본 규모가 크죠. 그래서 리을이 맞아요.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다음 뒤로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요 마지막 페이지가 꽤나 까다로웠죠? 어때요? 다시 보니까 좀 이거 왜 틀렸지? 싶은 문항들도 있죠? 원래 다시 보면 그래요. 보죠. 다음 자료는
대구광역시청에서 출발해 지도에 표시된 세 도시의 시청으로 가는 길찾기 안내 일부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었을 거예요. 대구가 여기 있죠. 대구에서 가로 가는데 뭐야, 남대구 나들목은 뭐야? 창녕 나들목은 뭐야? 북대구 영천 휴게소? 이게 뭐지? 특히 여러분들 운전 안 하기 때문에 이 나들목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드나드는 곳을 나들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출발해서 17km 가서 남대구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창녕 나들목으로 빠져나와서 60km 달리면은 가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요, 얘가 아니죠. 뭐가 포인트예요? 얘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 대구에서 가로 가려면 창녕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대구에서 나로 가려면 영천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대구에서 다로 가려면 칠곡을 지나가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도를 보면 일단 나와 있는 데는 여기 포항이죠. 포항. 여기는 구미입니다. 구미. 얘는 창원이죠. 자, 얘네 셋은 워낙에 유명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녕, 영천, 칠곡 요 세 지역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나마 창녕은 어디에서 나왔었죠? 창녕에 뭐가 있지? 창녕에 우포늪이잖아요. 우포늪. 그래서 대구 바로 밑에가 창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창녕 지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창원입니다. 그래서 가가 창원이에요. 이거 지울게요. 가가 창원. 다음 영천과 칠곡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칠곡은 여기고요. 영천은 여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칠곡지나 도달할 수 있는 나는 구미입니다. 괜히 지웠네. 다음 대구에서 영천지나 도달할 수 있는 다는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죠. 칠곡지나 도달할 수 있는 다는 구미고요. 영천지나 도달하는 나는 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미, 포항, 창원뿐만이 아니라 요 영남권의 창녕이나 영천, 칠곡과 같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지역들의 지명들도 어느 정도는 눈에 익혀 두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지리, 특히나 지도학습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 수문항 보셔도 알겠지만 어려운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이런 유형의 문항들보다는 여러 지역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색들을 잘 알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한국지리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여러 지역들의 특색들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전에 숫자를 가지고 등급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잘 찾아내겠다. 또는 문제 잘 풀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보아라. 이런 메시지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지도를 더욱더 자주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볼게요. 벚꽃으로 유명한 군항제가 열리는 곳은 창원입니다. 창원은 포항보다 제철 종사자 수가 적겠죠. 포항이 제철이 가장 발달한 곳이니까. 여기에서 다음 구미는 창원보다 인구가 적죠. 얘네 셋은 인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창원은 인구 100만, 경남 1등, 포항은 인구 50만, 경북 1등, 구미가 2등이거든요. 40만이에요. 다음 포항과 구미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마을이 없죠. 자, 포항과 창원은 남동 임해공업지역 저기까지 전라도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구미는 영남 내륙공업지역에 해당한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도학습을 조금 더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를 자주 보자. 자, 밑에 볼게요. 17번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이 17번과 20번에도 배열되어 있어요. 보죠.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는 여기에요.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알죠? 결국 얘가 가고요. 얘가 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는 가에만 해당되는 내용, 다음에 B는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
C는 교집합이죠. 가와 나 모두 해당되는 특징. 그리고 D는 가와 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가는 군산이죠. 군산. 나는 전주입니다. 전주. 자, 보기 볼게요. 하구뚝이 건설된 전주와 군산,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군산. 군산에서 서천까지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전주는 없으니까 군산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따라서 기억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A에 들어갔으니까 맞죠? 기억은 맞아요. 다음, 니은 세계 소리축제가 개최된다. 세계 소리축제는 어디에서? 전주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에서는 세계 소리축제 개최되지 않으니 나 전주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니은 B. 맞아요. 다음,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합니다. 가와 나 원자력 발전소 입지하나요? 둘 다 없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해당되지 않는 특징이에요. 따라서 D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C니까 틀렸죠. 다음,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나요? 혁신도시 조성되고 있는 곳 있나요? 군산 혁신도시? 없죠. 전주는? 예,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전주와 완주에 건설되고 있죠. 그러면 나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니까 B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맞네요. 잠시만요. D에 D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항들도 나와 있는 자료에다가 꼼꼼하게 표시를 하면서 풀이하셔야지만 수월하게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생활과윤리 문제에서 이런 유형의 문항을 봤었는데 벤 다이어그램이 한국지에 나온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유형의 문항인데요. 벤 다이어그램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자료는 아니니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비와 공급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석탄, 수력, 원자력 중에 하나이고요. 1차 에너지 관련된 문항인데 최근에 1차 에너지 관련된 문항들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북, 전남, 충남이에요. 워낙에 대표적인 지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되게 쉬웠어요. 자, 보죠. 경북, 전남에만 있는 C는 뭘까요? 경북, 전남에만 있는 건 원자력이죠. 원자력. 다음 충남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A는 석탄이죠. 그러면 B는 수력이 됩니다. 수력.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 양수식 발전소가 많아서 특히 세 지역 중에서 수력의 공급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1번, 석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나요? 아닙니다. 물론 옛날보다 채굴량은 많이 줄었지만 삼척, 태백, 화순에서 어느 정도의 석탄을 생산해내고 있긴 합니다. 곧 폐광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틀렸어요. 원자력의 발전 시설은 해안보다 내륙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륙에 원자력 발전 소지면 큰일 납니다.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빵 폭발할 수도 있어요. 해안에 입지해야 됩니다. 수력은 석탄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수력은 원자력보다 당연히 더 먼저 이용되었습니다. 상업용 발전에 이용된 시기가 훨씬 이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A부터 C를 이용한 발전 중 수력을 이용한 발전량이 가장 많다? 아니죠.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보죠. 다음 자료에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라고 하네요. 자, 지도부터 보면은 여기 중구입니다. 중구는 도심이죠. 자, 얘는요. 강봉원,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외곽 지역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 얘는 영구금이죠. 멍멍이처럼 생긴 양천구, 가장 서쪽에 있는 강서구, 그리고 영구금, 제조업 발달한 곳들, 그리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도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 흔히 YBD라고 부릅니다. YBD. 얘는 CBD고요. 얘는 GBD. 얘는 영구금,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제조업. 자, 볼게요. 지역에 통근, 통학, 인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역 내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는 요만큼씩입니다. 요만큼씩. 뭐야? 나가 가장 많고 가가 가장 적네? 그러면 나가 지역 내 통근 통학 비율이 가장 통근 통학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나가 업무 기능이 가장 탁월하게 발달한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다에서 가로 이동하는 사람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반면 가에서 나다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로 모여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업무 기능이 발달한 곳이니까. 반면 주거 기능은 미약하니까 일단 전체 인구수 자체가 적으니까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중구입니다. 가 중구. 다음, 나와 다의 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나에서 다로 가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나 있어요. 그런데 다에서 나로 가는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가에서 나로 요만큼, 다에서 나로 요만큼. 여기는 일자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주거 기능이 특화된 곳이란 얘기입니다. 외곽 지역에 해당되겠죠. 나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다가 금천구가 되겠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와의 통근 통화 인구 이동에서는 중구로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노원구와의 인구 이동에서는 노원구에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조업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또 디지털 단지들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IT 업체들도 많이 입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 가산과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고요.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산이랑 있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볼게요. 제조업 및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자, 이미 왼쪽에 가나다를 다 찾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른쪽과 좀 비교해 보면은 주의할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가 가장 적은데 둘 다 가장 적어. 말 그대로 제조업체도 없고 금융업체와 보험업체도 없고 여기는 주거 기능만 발달한 곳이란 얘기가 주거 기능만 발달한 곳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주거 기능에 특화된 외곽 지역이 납니다. A 맞네요. 다음 가와 다를 비교해 보았더니 가는 다보다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 수도 꽤 많습니다. 일단 세 지역 중에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데는 당연히 중구일 거예요. 그래서 중구가 갑니다. 맞죠? 그런데 뭐야? 중구에 제조업 종사자 수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엄청 커다란 공장들이 막 입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중구에 출판, 인쇄업과 같이 좀 소규모의 공장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충무로 일대에. 그래서 작은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10인, 그러니까 종사자 10인 이상의 제조업체만을 통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종사자가 1명이나 2명 있는 업체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종사자 수가 꽤나 많은 겁니다. 중구, 출판 및 인쇄업이 발달했다. 당연히 금천구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중구와 금천구의 제조업 종사자 수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왜 안 나? 금천은 분명히 제조업 발달한 곳이고 얘는 도심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아주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출판 및 인쇄업체들이 중구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나다는 BAC예요. BAC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자, 20번은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꽤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문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던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었던 문제. 이거 대체 뭐지?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긴 했었죠. 볼게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두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죠. 태안입니다. 얘는 충주죠. 얘는 청주예요. 청주. 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질문별로 채점을 하는데 각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하면 1점이에요.
틀린 답변을 하면 점수가 없어요. 근데 갑은 4점이야. 질문을 4개 했는데 4점이야. 그 얘기는 다 맞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을은 예, 아니요로 대답했는데 2점입니다. 결국 요건 맞았지? 왜냐면 갑이 무조건 맞았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맞은 거죠. 왜냐면 갑이 4점이니까 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얘는 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A는 군, B와 C는 시에 해당하나요? 맞죠? 둘 다 예로 대답해서 둘 다 1점씩 얻은 거예요. 다음 A, 태안에 국제공항이 입지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한 갑은 1점, 을은 틀렸으니까 빵점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2점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듯이 얘는 둘 다 맞았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맞은 겁니다. 자, 볼게요. 기억이 예일 경우에 B에는 청주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입지에 있나요? 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갑은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 근데 청주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 맞추려면 얘가 아니라 아니요라고 대답했었어야 돼요. 갑은 무조건 정답이니까. 근데 예일 경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자, 또 볼게요. 니은이 아니요일 경우에 아니요. 그럼 무조건 아니요가 맞는 겁니다. 왜냐면 갑은 맞췄으니까. 나에는 C는 충주는 현재 도청 소재지인가요? 충주는 도청 소재지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은 대답이 아니요이고 나에는 C는 현재 도청 소재지에 해당되나요? 들어간다면 맞춘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다음 가가 A와 C가 모두 기업 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이 경우에 기억에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된대요. 아니요. 갑은 맞춰야 됩니다. 자, A에 기업도시 있습니다. C에도 기업도시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나요? 갑이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는 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거죠. 아니요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헷갈리죠?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나가 B와 C 모두 충청도 지명 유래가 된 도시인가요? 니은에는 예가 들어가야 된대요. 갑은 맞춰야 되니까. B, C 충청도 유래가 된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가 들어가면은 갑이 맞추는 거니까 오케이, 맞아요. 니은 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20문항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마지막 페이지 꽤 까다로웠습니다. 사실 문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풀이하는지 생각해 가는 것만으로도 꽤나 많은 시간들을 소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꽤나 까다로웠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은 아하, 우리나라 여러 지역들의 특징들을 골고루 물어보고 있구나. 충청도 안 나왔네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러 지역들의 특징을 골고루 물어보고 있다. 그만큼 한국지리가 이제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그런 고난도 문항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들의 특징을 묻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과목으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던 시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통계 자료에 소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 지역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게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9월과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족한 곳들 잘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 좋은 강의 마련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늘 응원할게요. 화이팅!